구독, 좋아요.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예. 사건부터 먼저 이야기해보죠. 이제 작은 사건이 아니니까 이분 계속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요거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원에서 열린 행사가 있었죠. 큰 행사, 상당히 제 대법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행사로 준비를 해왔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왔던 행사라고 합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인공지능 향후에 이제 이 법원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인공지능 문제에 대한 위원회를 출범식하는, 여기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지난 25일에도 법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참석을 해서 아주 중요한 멘트를 날렸었죠. 신속한 재판, 이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법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강조를 한 바 있는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이제 공개 행사 모두 일정을 다 취소했다고 해요. 일단 그 부분이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아주 중요한 행사들까지도 다 지금 참석하지 않는 이런 상황,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세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전 대표의 그런 판결이 너무나 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싶어도 그냥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기 행사 관련해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표정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행사를 갔는데 무슨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놔두지 않겠죠. 예, 축사든 기자들 인터뷰든 어떤 식으로든 멘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멘트가 또 침소봉대 돼가지고 굉장히 이 대법원장이 생각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비교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에 즉 3월 8일에 무슨 일을 했느냐? 장남 결혼식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장남 결혼식을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대형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었죠. 당시에 법조계 인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서 저 결혼식에 당연히 축의금 많이 냈겠죠. 그래서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지금 그냥 일반적인 시기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동안에 저렇게 대형 고급 호텔에서 장남 결혼식을 해? 정영식 재판관 제정신이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김영란법 위반 문제도 제기가 일부 됐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었죠. 둘째 아들의 증여세 탈루 문제, 장남의 인턴 경력과 사건 수임, 그리고 로펌 내 활동 관련 의혹까지 제기가 돼서 결국은 정영식이 이런 약점이 결국은 정영식을 바꾸겠나,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사유가 됐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후에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중요한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행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비해서 보실 때 정영식 재판관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라 그러면 오해 살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해 살 짓을 하는 거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3월 8일이 언제입니까? 3월 8일은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심판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때 고급 호텔에서 장남 결혼식을 한다? 물론 할 수 있어요. 미리 정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주금이나 이런 축의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양을 하고 그거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본인이 좀 미리 그런 공지를 하든지, 아니면 참여나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하든지
그렇게는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의 그런 자식들의 그런 결혼식을 조금 간소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그렇죠. 또 공직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그 공적인 사건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당연히 응당해야 될 공직자의 의무지. 그거를 이렇게 마치 그 아주 크게 뭐 좌판 벌이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도 보면 축의금 받은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사실은. 아니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됩니까?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대통령 탄핵 뭐 지금 8대 0으로 다 인용 결정을 했는데 그걸 누가 이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이게 치러진 거라고 결정 난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깨끗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뭐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역사가 나라가 퇴보되는 느낌이에요. 옛날에도 그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 조심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게 구설이 오를까봐 트집 잡힐까봐 다 그 조심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최소한 자기 그 수신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헌법재판관을 해가지고 남을 그것도 대통령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파면 결정을 하는데 참석을 하고 주심을 맡느냐. 그럼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인 지난번 1차 심리, 1차 합의기라고 그러죠. 1차, 2차 그 대법관들과 이 사건 관련해서 사건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물론 이제 공개적인 행사, 대법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에게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부 법조인은 속행 심리를 이렇게 하는 게 외부 개입을 어쨌든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다. 빨리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부인의 개입을 좀 차단할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대법관들에게 사실상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지금 대법원의 움직임이 조금 미스테리해요. 이상하긴 하죠. 네. 미스테리한데 제가 어떤 생각에서 미스테리하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들 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학설상 이게 뭐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진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형사불소추 특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법조인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왜 안 궁금한지 아세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소송 진행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 내려야 된다. 그렇게 법을 개정할 겁니다. 왜 그거를 학설에 맡겨둬요?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국회에 대한 그런 개정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도 못 하는데요. 그냥 끝나는데 게임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법원이 굳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넘겨서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거밖에는 없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거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주겠냐고요? 그럼 합헌이라고 나와. 그러면 재판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거를 이재명을 이제 그 잘못을 징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원도 이 형사불소추 채권이 재판 중에 어떻게 진행되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나니까 게임이.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법률적인 쟁점을 정리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뭐 무죄, 그러니까 상고기각이죠. 상고기각 그리고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게 세 개밖에 없는데 이 문제도 동일한데 이게 그 어쨌든 형사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재판 진행에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의견을 내려 그러면 판결이 대선 전에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대선 전에 첫째 선고가 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무죄가 되면 오히려 이거는 뭐 그 이재명을 또 도와주는 거죠 사법부가.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 형사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느냐.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파기환송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확정 시점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고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고등법원이 형사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오히려 그거는 앞뒤가 안 맞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할 거면 파기환송을 할 거면 미뤄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 시점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대법원이 그거는 판단 내리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럼 파기자판을 한다? 파기자판 저는 원칙적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서 이거에 대한 걸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어떤 대통령 후보나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 냉정하게 이제 뭐 조희대 사법부도 이게 좌파 사법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빠른 신속한 진행이 파기자판을 위한 건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하더라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솔직하게 읽히진 않아요. 읽히진 않기 때문에 저도 뭐 디테일하게 이 절차를 관심 깊게 지켜보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뭐 제가 패널로 나와가지고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은 좀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대법관의 구성을 볼 때도 무슨 단정해서 어떤 결과를 낼 거다. 예를 들자면 파기자판을 할 거다. 그리고 무죄도 이미 결론이 났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만약에 그 대선 전에 결론을 내겠다,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 결론이 뭔지는 저는 굉장히 알기가 힘들고 오리무중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그거를 볼만한 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 결과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측이라는 건 지금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제 지금 수석재판연구관 여는 이제 이 대법원 연구관들이 보고서를 이미 냈다. 그래까지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연구관들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헌법 담당 연구관들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파악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논의들은 결국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논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법률을 개정합니다. 법률을 개정하는데 이걸 뭐 헌법적으로 무슨 해석이 맞고 법률적으로 무슨 해석이 맞냐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렇게 보는 거는 진짜 이런 거를 만약에 대법원이 한다 그러면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짓을 한다. 실제로 사실은 지금 이제 보수층들이 지난번에 당해온 게 많이 있잖아요. 법원에 이제 강규태, 유창훈, 권순일 대법관, 김동연 판사와 대법관들의 자행. 더 큰 충격은 헌재에서 준 충격. 네? 예. 사실은 저희도 5대3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결국 8대0이 되면서 그때는 상당히 상황을 보고 들려온 소식들이 5대3 소식들을 기초했는데 결국은 그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이거 믿지 않는 이제 보수층들이 많아졌는데 대법원의 이제 심속한 이 심리 진행 포함해서 이재명의 무죄 선고 희망회로 그만 돌리자 사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사실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번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을 위한 어떤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다라고 저도 편앤 마이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게 아예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단순히 그 가능성이 이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면 또 좋은 좀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8대0이었다 그러지는 않았던 것이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확인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 정영식 재판관의 결혼식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아니 문영배도 사실 인하대 가서 그 후에도 어디 보니까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8대0 그 재판에서도 그게
그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그게 좀 하나로 중지로 모아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정치판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를 또 정치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정치의 가장 큰 영역 중에 최근에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려고 해요. 미래를 예상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정치판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점을 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점 치는 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그 의미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점 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점이 맞았다 틀렸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로마 시대 때도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점을 칩니다.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점을 쳤는데 그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전쟁을 실제로 가요? 그런데 그 전에 했던 점 중에 질 거라는 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히 이긴다고 하고 점을 이긴다고 하고 점치고 싸움터에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점치는 게 그러면 뭐냐 점이 사기냐 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엇을 예상하는 사람과 무엇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른 거고 그리고 정치를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러면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 살 때 우리나라를 점을 쳤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점을 쳐야 됩니까? 30년 뒤도 50년 뒤도 100년 뒤도 우리나라는 못 살 거라고 점치는 게 맞아요. 그 뭐 영국의 기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태어나는 거하고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중단하는 자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점을 친 사람인가요? 아니죠.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가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나가는 거고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펜앤마이크로 시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를 또 저는 해드리는 거고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이다.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해주셨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자 김문수 후보 한덕수 대행의 문제 또 두 분의 케미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우선 이 문제 좀 다뤄볼게요. 경찰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이 있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국회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지금 한 대행의 수사에 착수했다.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뭐 경찰이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권한 대행도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 대행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법에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예외적으로 뭐 이게 현상 유지만 해야 되고 뭐 그거를 뭐 바꾸는 건 안 되고 그건 해석이죠. 그냥. 그거는 해석이고 예외를 설명하려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어. 이거는 원칙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합리적인 예외를 열심히 주장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은 원칙을 진행한 거예요. 원칙을 진행했는데 그게 무슨 직권 남용입니까? 그 직권이 원칙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해석이나 이런 걸로 대체될 수가 없는 영역을 무리하게 지금 경찰이 지금 이거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에 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 하는 이 시점에서 원래 하던 수사도 잠시 내려놓는 게 통상인데 이거를 지금 경찰이 한다? 이거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직권남용으로 그러면 해당 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직권 내잖아요. 직권의 범위에 있는 거. 직권의 범위가 있고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놨지 않습니까? 남용이란 거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이게 자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건 해석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에요. 법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한덕수 대행 문제와 김문수 후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5월 1일 뭐 사퇴하고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고 2일경에 출마 선언할 거다. 여기까지는 다 거의 확인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한 대행 출마, 이 대선 판도에 지금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지금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우리 그 보수 지지자 분들도 있고 민심도 있으신 거 분명합니다. 네. 예, 그런 게 결국에는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출마 선언 자체는 상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과거에도 이제 노무현, 정몽준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그리고 DJP 연합이라고 해서 김대중, 김종필, 박태중까지 이 DJP 연합을 진행했던 그런 사례가 강한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를 꺾는 그런 드라마가 돼 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이나 이런 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 5월 1일에 사퇴하시고 출마 선언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수로 보고 이 보수 진영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통합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점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를 더 고민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 한덕수 대행 출마 얘기가 나올 때부터 만일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김문수 네,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의 케미 문제가 그 전부터 저희가 돼왔어요. 그리고 공동의 목표 지점이 뭔지도 확인이 됐는데 두 분의 케미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케미라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 김문수 캠프의 뉴미디어 단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있는데, 근데 케미가 맞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격이 맞고 뭐 아니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이 맞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치판의 케미라는 것. 정치판의 케미라는 건 뭐냐? 신의가 있느냐, 자기 말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가 본후보가 됐어요. 당의 본후보가. 사실은 이 경선에서 빠져나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서 뭐 사실 나한테 뭐 그 단일화 경선을 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달라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원칙을 따라가지 않은 거고 예외적인 현상. 이 예외적인 현상을 만약 김문수 후보가 본 후보가 됐을 때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게 그게 많은 이 두 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한 말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단일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최저의 전제 조건이에요. 예. 가장 기본 전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이 화면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 언론 매체로 보는 이미지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미지라는 거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한 말을 자기가 지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한 우리 단일화에 대해, 아니면 만약에 서로가 그때 정몽준 후보도 나중에 어떻게 했죠? 단일화하고 결론까지 나고 다시 지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약간 배신감을 느꼈죠. 배신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이게 정몽준 노무현의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겼지만.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다루는 거는 결국 김문수의 이야기를 한덕수는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리고 한덕수의 이야기를 김문수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 신뢰가 전제 조건이 돼야만 이게 단일화가 완성되고 그게 시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는 인연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김문수 후보는, 저는 뭐 김문수 후보 사실은 저희 옆집에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자기 말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그 말이 뭐든 일단 말이 나오면 그거를 뭐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김문수 후보는 이 단일화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깔고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다른 사람들 주요 정치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보다 뭐 그 이 한덕수 권한대행 또 자기 말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건 못지않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 김문수 후보나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둘 다 이 신뢰의 전제 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단일화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바탕은 마련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침 이제 그 개인적인 문제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러면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간 여론조사에서 이 김문수 후보가 단연 그간에 앞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1위를 거의 모든 여론조사, 뭐 국민의힘 무당층 조사에서는 1, 2 차이가 꽤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옆집 사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아시는 부분도 좀 포함해서 김문수 후보 저력, 뭐 김문수 후보의 그런 사생활이랄까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그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일단 받쳐주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타고 계시는 GTX 이거 김문수 후보가 한 겁니다. 그리고 판교, 광교나 판교 사시는 분들 자기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네. 설계가 잘 돼 있어요.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 있는 반도체 산단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디테일한 게 더 있는데 수도권 버스 통합 요금제. 네. 우리가 그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가고 서울에서 경기도 넘어갈 때 그냥 그 교통카드만 찍으면 되죠.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한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직통버스들 굉장히 많이 타고 계십니다. 네. 그걸로 출퇴근 많이 하세요. 그거 다 김문수 후보가 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있을 때 민주당에 누가 있었냐면 박원순이 있었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인구가 더 늘고 있어요. 예.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거주 요건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보다 안 좋은 거 하나죠. 교통이죠. 왜냐하면 경기도 살면서 서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걸 해결한 게 GTX고 통합요금제고 그리고 이런 그 직행 버스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경기도가 발전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순유출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를 경기도처럼 발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적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청빈함입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백형동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법 리스크가 지금 걸려 있어요. 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 사람들 이미 그냥. 백현동도 이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람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김문수 후보는 자기도 그 채권도 이렇게 많은 산단 업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 업무를 하면서도 누구 하나 뭐 감옥에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청빈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청빈하게 유지케 하는 그 힘이 김문수 후보한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너무 맑은 물에는 또 그 고기가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그거를 조화시키는 게 또 이 김문수 후보는 의리의 사나예요. 의리의 사나인데 운동권일 때 의리가 있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고문 엄청 받으면서도 그 심상정이나 다른 이제 운동권 관계자들 당신이 그 행보를 밝히라고 그 어디 가 있냐 밝히라고 할 때 그거 안 밝힌다고 고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의 그런 어떤 동지들의 그런 행방을 말하지 않은 그런 의리가 있는 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2016년 정치 입문하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가장 크게 목 놓아 외친 분이 김문수 그 당시에 이제 위원장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친박인 줄 알았어요. 친박도 아니야. 아니 한동안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운 털도 박혔죠. 예, 예. 그리고 민중당 뭐 이재호 뭐 이런 그 김용태 이런 분들하고 친했던 분이라 가지고 네. 엄밀히 말하면 친이에 더 가까워. 친이와 친박 중에 누가 더 가깝냐고 하면. 그런데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10원 한 장 받았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김문수 신드롬이 일어난 배경에는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뭐 최근에 몇 번의 발언은 그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음하고 같다고 봅니다. 이분은 이미 그 전에 자기하고 그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정말 자신의 진정성과 열성을 다해가지고 진행했던 그 분이에요. 몇 년 동안 그거 계속 하셨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능력 그리고 청빈함 그리고 의리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분이 김문수 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박원순 당시에 이제 광역지자체장 비교가 되네요. 박원순 하면 주로 이제 무슨 도시의 농부를 해서 도시농부, 도시농사 하고 도시 재생한다고 기존 낡은 건물들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뭐 저 태양광 보조금 막 뿌렸다가 그 중에는 범죄 혐의자 만들고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이 얘기하다 보니까 GTX 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GTX 문제가 사실 중요한 현안이 좀 다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시민이 최근에 왜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 이거 추진한 거에 대해서 뻥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GTX 문제, 그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이제 그 도지사 선거에서 후보로 붙었을 때 토론회를 했어요. 예. 근데 유시민은 이거는 GTX 공약은 뻥이다. 이거 실현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GTX 만들었죠. GTX를 만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서울대 건축학과 나와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해요. 예. 근데 제 주위에 부동산 관련하는 사람, 건설하는 사람, 관계자들이 선후배들 뭐 또 의뢰인들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GTX를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GTX의 아버지가 김문수라는 걸 몰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가 자랑을 잘 안 해요. 예, 자기 자랑을.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캠프에서 그 김문수 후보를 도우면서 이거는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TX는 하루에 이용자만 수백만 명이요. 서울 경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걸 가지고 느끼면서도 이 GTX의 아버지가 김문수 후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열심히 홍보해야 될 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교통이 일자리고 교통이 복지입니다. 교통이 완성이 돼야 사람들이 주거가 확장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일자리로 주거가 쉽게 변경도 되죠. 예, 예. 주거도 변경되고 일자리도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TX가 없으면 예를 들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원을 뽑으려 그래. 법률사무소 직원을.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은 뽑기가 어렵다고요. 자기도 이제 뭐 처음에는 제가 한번 열심히 그래도 좋은 생각으로 뭐 취직만 시켜주시면 출퇴근은 문제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어느 순간 되면 출퇴근이 부담이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출퇴근이 편한 반경 내에서 출퇴근이 편한 데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GTX가 있다 이게 뭐 한 1시간 걸릴 거 30분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출퇴근의 반경이 급격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뭐 큰일이든 작은 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작은 일이라도 내가 다양하게 그런 일자리를 구직하는 동안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일자리 구직의 선택의 폭이 내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교통 반경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GTX는 교통 혁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를 서울 경기만 하지 말고 5대 광역시를 기초로 해서 만들자 하는 거야. 자, 메가폴리스 정책이란 게 있어요. 이게 부울경도 있어요. 그 메가폴리스 정책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나요? 교통 반경을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 반경이 넓어져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든 조금 멀리 있어도 시내 중심에 있는 직장에 빨리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이 부울경 메가폴리스 정책하고도 완전히 그 핵심인 게 이 GTX거든요. 근데 이 GTX를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김문수 후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 김문수 후보가 이 GTX의 아버지라는 거 이거를 꼭 좀 그 광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TX 삼성 반도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사실은 일이 많았는데 업적이 많은데 그간에는 많이 안 알려졌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부분 GTX를 많이 또 부각을 해주셨네요. 예. 그런데 마침 나온 김에 장동혁 의원이 김문수 후보의 선거 전략으로 김문수 다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능력, 청빈, 의리 이야기했는데 그거가 매칭이 됩니까? 김문수 다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보통 이제 그 후보가 있을 때 이 후보를 상품화 시켜가지고 유권자들한테 파는 게 캠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후보가 그 상품화하려면 뭐 표장지도 있어야 되고 뭐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양념도 있어야 되고 뭐 미원도 좀 채야 되고 그래야지 팔릴 수 있는 후보 상품이 있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주 재료가 좋아가지고 그걸 빨리 보여줘야 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자기가 업적이 많고 서사도 좋고 너무나 이게 그 소개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거 뭐 이게 양념치거나 뭐 포장지 만들거나 그러지 말고 김문수라는 날것의 어떤 이 원재료 원인물을 빨리빨리 이거를 그 찾아가지고 그 홍보 포인트를 발굴해서 이거를 접근하자. 그것만 하더라도 이 캠페인을 이 짧은 선거 기간 캠페인 기간 동안 차고 넘친다. 이런 이제 의미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올바른 전략을 지금 그 장동혁 본부장이 그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게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자, 김문수 하면 사실은 노동운동가로 과거에는 많이 알려져 있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속에 과거 공산주의에 그냥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과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오를 벗어나는 긴 과정을 통해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그 진면모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공산혁명을 하려고 했던 반체제 운동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명백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전환을 한 게 이제 김문수 후보죠. 앞서 그 과정에서 심상정 씨와 관련된 일화를 얘기하면서 고문도 견뎌내면서 당시의 의리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방송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정과 육범이다 이렇게 이재명하고 마치 동급인 것처럼 비교한 걸 얘기 들으면서 저 지금 발언 저 한동훈이 지금 뭔 발언인지 스스로 알기나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뜨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발언을 보면서 그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할 때 저번에 그 당권 경쟁했을 때 자기한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청탁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그 발언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말 뭐 자신의 몸을 바쳐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뭐 의석수는 모자라고 해야 될 것 많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방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몸을 던져서 막아왔던 그 처절한 사투를 당신 나한테 청탁하지 않았냐 이런 걸로 폄훼하는 건데 그 폄훼는 당원들에 대한 폄훼 이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폄훼처럼 들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김문수 후보가 뭐 정말 운동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을 그거를 마치 이재명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하고 이거를 동급으로 지금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정과수가 더 많으면
그러면 이재명이 더 청빈하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지엽적인 거를 마치 그런 김문수 후보의 단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글쎄 뭐 저는 그 이 토론회를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보여져요. 하지만 일단은 그 한동훈 후보도 경쟁하는 후보고 나중에 이제 힘을 뭐 합쳐될 수밖에 없는 후보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경쟁 후보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행보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 중에 뭐 요즘 이제 인공지능 문제하고 디지털 자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상 자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젊은층들이 실제로 가상 자산을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도 돼 있고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향후에 정부가 구성되면 추진하겠다. 신정부 새로운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도 발표했는데 그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 가상화폐 문제나 자본시장 강화 관련된 부분을 일부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소개를 하면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 전에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의 그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원회 관련해서도 조금 이렇게 요거 들고 있으면서 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기 농협 351361666063입니다. 후원 안내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이 판때기에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사인하셨는데 직접 사인하신 겁니다. 직접 저기 위에다 사인해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뭐 유튜브 나가서 방송 나가가지고 좀 홍보할 테니까 하나 이렇게 이거 광고 판때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어제 지금 그럼 저기다 사인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급조한 거. 오늘 아침에 그렇군요. 여기 출연하기 전에 사인 받은 김자 문자 숫자 사인이 있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는 이거는 이제는 제도권에서 어디까지 다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문제를 그 미국이 국가적으로 비축을 해놓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국가 자산으로 하겠다고 국가 자산으로. 그게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 이제는 가상자산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그 가상자산을 바라보면서 제일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미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가상자산의 존재 자체가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실제로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그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이 달러라는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다른 데서 다른 화폐가 발행이 된다. 이 다른 화폐가 실제로 실물 자산을 그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 자산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달러라는 그 기축통화의 위상이 어떻게 유지되느냐의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방향은 뭐였냐? 미국이 사실은 이 그 아주 일찌감치 선물이라는 형식으로 가상 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권화되는 그런 행보를 계속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결국 이제 미국도 비트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를 인정한다. 그러면 미국이 인정한다. 미국한테 제일 불리한 가상화폐를 미국이 인정한다 그러면 한국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폭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2030입니다. 부동산이 약간 덩어리가 크고 그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덩어리가 작은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했고 그 주식도 이제는 그 미국 주식이라고 하죠.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이 많았는데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2030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우리가 당 차원에서
그리고 후보 차원에서도 대선에 관한 공약으로 품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민주당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적 기관,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등에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을 하기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건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고도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만약 고도화된 평가 기법으로 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가상자산은 결국에는 뭐 세계의 어떤 벽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전 세계 시장에 그런 앞서가는 제도권의 그런 힘을 발휘해 가지고 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조금 그 적극적인 그리고 2030이나 국가의 자산도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국가적으로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가상자산 얘기 나왔으니까 일기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에 관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달러 체제에 대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나 뭐 마약 이런데 거래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역할이 꽤 컸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국가자산으로 비축하면 달러 체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또 하나는 그거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꽂힌 게 오히려 중국 내부의 여러 자산들, 민간 자산들이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상을 통해서 해외로 나올 수가 있다. 그 안에 있는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자산을 빼려고 하면 다 중국 감시망에 걸리는데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에 걸려서 자산이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중국 국부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변동성, 중국 내부를 상당히 균열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꽂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이제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가상화폐 의 종주국이 어디냐? 중국이 돼가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중국은 내부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안 되는데 왜 종주국이지? 그거를 홍콩이라는 그 시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 사실은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가동해 가지고 채굴 또 하고 있고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채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채굴하고 그 시장은 홍콩이라는 관문을 삼아 가지고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꽤 지금 뭐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도 이거를 그 달러라는 달러 패권의 도전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 블록체인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잠식될 수 있는 시장으로 봐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처음에는 이제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가 여기에서 다시 또 적극적으로 가상화폐로 진출을 해서 어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대중 견제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이나 젊은 층이 가상화폐를 또 많이 보유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 아래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과도하게 종속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가 해킹이 된다라고 하는데 해킹이 되는 거는 거래소가 해킹이 되는 거고 그 거래소가 아닌 가상화폐 그 자체가 해킹이 되고 있진 않아요. 블록체인 기술상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고 아직도 가상화폐 자체가 해킹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가상화폐 기술에 대한 기술 지배력을 어느 정도 또 확보할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 적극적으로 또 가상화폐의 문제, 가상화폐의 시장을 제도권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역대 컴퓨터와 관련한 핵심 기술은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반도체 만드는 기술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소프트웨어 뭐 윈도우즈라든지 뭐 맥OS라든지 그리고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우리가 스마트폰의 iOS라든지 운영 체계의 기초가 되는 거는 뭐 역대 미국의 그 지배력 하에 두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IT 정책의 핵심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왜 떨어지는 블록체인 기술이란 게 미국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로 이게 상황을 이루고 심지어 거기에 중국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걸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국가적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2030의 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미국이 대중 관련한 중국 관련한 어떤 외교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결국에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사실은 미국의 국채는 외교 안보적인 전략적인 수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관세 같은 거 막 미국이 올리니까 어딘가에서 미국 국채가 너무 많이 풀려 나오면서 그거를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일으켰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도대체 이 미국채를 매도한 게 누구냐? 이 미국 국가의 국채를 매도한 게 사실 트럼프의 적이 진짜 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미국 국채의 위상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미국 국채의 위상에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출발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이것이 경제안보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일정 정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정부가 뭐 우리도 미국 국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가상화폐라는 자산을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는 비축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경제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겠군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달러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달러 환율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봐왔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국채 매각 문제 때문에 지금 관세 협상이나 무역 협상, 특히 관세 협상에서 국채 매각에 따른 정책 결정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의 국가 자산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핵심적인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네요. 예, 2부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이재명의 재판부터 김문수 후보 지금 오늘 2시 좀 넘으면 발표될 텐데 확정되면 이제 단일화 과정으로 갈 거란 예측, 그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거쳐 주시죠. 예. 여기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이 내내 들고 있었으니까 제가 마지막 한번 이 김문수 후원해 달라는 펜을 사인을 직접 사인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사인 펜을 보여주셨습니다. 농협 351-1361-6660-63이네요. 예. 여러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또 저력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